엔비디아와 삼성과 뭐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TSMC가 도대체 새 시대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냐, 그 의사결정이 재무적인 의사결정 외에 기술적 의사결정과 스타트업 정신과 같은 혁신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보는 큰 차이일 것 같아요. 네 회사가 됐던 5개의 회사가 됐던 간에. 그러면 엔비디아는 많이 회복이 됐는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은 왜 그럴까라고 본다면 절대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전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렇다고 보진 않아요. 시장 문제가 있어요. 자, 오늘 모처럼 또 대표님께서 김작가TV에 먼저 출연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190더라고요. 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주제가 인공지능 거품일까 바닥일까 준비해 주셨는데, 자, 일단은 뭐 제가 질문 드리겠지만 먼저 출연 요청할 정도로 어떤 메시지 전달하고 싶으셔서? 인공지능 관련된 관심이 네. 많은 만큼이나 인공지능 관련된 걱정이나 우려도 많으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뭐 우리 김작가TV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근데 투자자분들이 혼란이 많으시기도 하고 또 걱정도 있기도 하고 또 특히 뭐 엔비디아를 포함을 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여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걸 특히 우리 김 작가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게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처음에 제일 궁금했던 게, 원래 금리 인하 시작하면 성장주에 굉장히 도움된다고 많이 하잖아요. 금리 인하 9월 달부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AI 산업 현장에 계시니까 실제적으로 체감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실제로요, 금리 인하에 관련된 네. 것보다 국내 전체 투자 시장하고 그리고 또 대기업을 포함을 한 전체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 흔들리니까, 만약에 모든 것이 고정돼 있고 고정 변수이고 변동성 있는 것들이 금리 하나라 그러면 좋아지겠죠. 근데 금리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보다도 지금은 경기 전체하고 산업 구조 재편되는 것이 더 큰 임팩트를 주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종합지수를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그 큰 흐름의 변화가 사실은 금리 소폭 내려가거나 조정하는 거를 덮어버릴 만큼 큰 변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이 영상이 올라가는 주에는 이번 주겠죠. 미국 대선 결과가 있는데 향후 기술적인 관점에서 AI 기술, AI 서비스 어떻게 검색 시장을 이게 좀 변화시킬 거라 보시나요? 예, 일단 정책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AI 검색이잖아요. 아예 그냥 AI 검색에다 물어봐서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전에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건 뭔가요? 구버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AI 검색 서비스를 하는. 여기다 그냥 한번 물어보죠, 뭐. 트럼프와 해리스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인공지능 산업과 또 뭐라 그럴까요? 코인을 네. 포함한 가상 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또 국내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각각에 대해 예측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기존의 챗GPT다 그러면 이걸 못해요. 이유는 옛날에 학습한 것만 갖고 답을 하니까. 실제로 AI 검색 기술 최근에 퍼플렉시티를 포함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오픈 AI도 관련된 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도대체 AI 검색이 뭐냐 얘기를 나눌 텐데, AI 검색은 챗GPT 같은 게 학습한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검색도 하고 정보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순간에 자기가 다 읽어요. 그래서 자기가 학습한 거에다가 자기가 읽은 거를 통합을 해갖고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순간에 미국 대선이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 트럼프 경쟁자 분석, 대선의 가상자산 충격파 분석 같은 것들이 인공지능이 생성을 하고 조사한 문서들이에요. 인공지능이 생성한 문서들을 다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가 레퍼런스도 찾았어요. 트럼프 해리스 한국 경제 파장이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순간에 우리가 다 읽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한다. 그럼 구글에서 검색한 다음에 목록이 나오면 목록을 하나씩 클릭해서 열고 문서를 사람들이 읽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 지가 대신 검색하고 자료 수집하고 문서도 지가 다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읽고 나서 생성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산업은 두 번 모두 미국 우선주의 공통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AI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가치가 매우 우호적인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9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라고 내포했다고 분석을 하고, 해리스 부통령은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는 겁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트럼프가 재선되면 에너지, 화학 등에 대한 전통산업 지원 확대를 높이기 때문에 하고 지난번 트럼프에서도 코스피의 상승에 올라갔더만 제어코도 비슷하다는 거죠.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청정에너지하고 헬스케어에 해리스 트레이더 관련된 업종의 성장성이 예상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제가 궁금하면 아니 그런데 해리스 트레이드가 뭐야?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해리스 트레이드에 관련된 거 앞에 맥락을 다 이해를 해갖고 또 지가 조사를 해요. 해리스 트레이드에 대한 현재 실시간으로 조사를 하고 그래서 해리스 트레이드의 주요 업종이면 신생 재생에너지 관련주, 2차 전지, 헬스케어, 의료 관련주, 해리스 트레이드의 투자 전략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밑에 레퍼런스까지 다 하는 거죠. 월가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에 대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밑에도 관련돼 갖고 해리스의 승리 분석을 하는 걸 그새 찾아낸 거예요. 챗GPT 같이 질문하면 답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순간에 조사를 해서 읽고 분석까지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게 돼요. 거기에다가 구버라는 거는 고오버라는 뜻인데 고오버를 하면은 자기가 추가적으로 리포트까지 생성을 해요. 예를 들면은 분석 리포트까지 생성을 해서 관련된 거를 사람들한테 리포트 생성된 결과를 제시까지 해줘요. 조사까지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동안에 보면은 인간들이 검색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선정하고 키워드 선정해서 문서 나오면은 문서 일일이 클릭하고 읽어본 것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고 그걸 또 제가 정리하려면 정리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 모든 거를 AI가 다 해버리는 걸 우리가 AI 검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큰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에이전트 시장, AI 에이전트 시장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갑자기 굉장히 큰 붐이 일어나면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어디 거예요? 이거는 구버라고 하는 미국 회사 거예요. 솔트룩스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대사처럼. 홍보대사처럼 해야죠. 투자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주식을 샀다는 그럼요. 주요 주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한국은 이런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그 SK텔레콤이 퍼플렉시티라는 거를 이제 투자를 하고 거기 있는 서비스를 한국에 이제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리포트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여기 보이는 이 리포트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2024 대선 토론에서 해리스 승리 분석을 하는 거다. 그럼 요약하고 TV 토론 개요를 뽑아내고 주요 논쟁 주제를 뽑아내고 짧은 시간에 낙태 및 여성 권리는 어떻고 후보별 주요 발언은 어떻고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고 이거 사람이 조사해서 이 문서 쓰기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를 AI가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논란과 그 의미라는 것도 26분 전에 AI가 쓴 글인 거예요. AI가 스스로가 자료를 조사를 해서 이런 글을 써서 여태까지 기자들이 글을 쓰고 작가들이 글을 쓰는데 이제 사람이 인사이트를 주면은 그 인사이트 준 거를 가지고 AI가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기업도 분석을 해요. 현대자동차를 분석을 한다. 그럼 현대자동차 오늘 시황 분석 다 하고 분석 리포트도 스스로 알아서 써주고 공시도 지가 요약을 해가지고서는 공시에 대한 해석도 해주고 관련된 정보를 쭉 찾아갖고 리포트도 쓰게 돼요. 아까 이제 제가 제시했던 걸 보면 대선이 좌우할 한국 경제의 미래라는 거를 트럼프가 대선이 됐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후보의 수혜 산업이 뭐냐, 그럼 에너지, 화학, 방산, 항공산업, 해리스가 했을 땐 신재생 에너지, 기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경제에 어떤 것들을 미치게 될까, 증시 변동 어떨까,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가상자산 디지털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향후 전망으로 미국 대해서 이게 아까 질문 딱 한 줄 한 걸 갖고 AI가 조사를 해서 보고서까지 다 쓰고 제시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 제일 핫한 챗GPT를 넘어서서 만들어지는 생성 AI하고 에이전트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한 건 아니고 AI가 조사한 거죠. 실제적으로 챗GPT보다 뛰어난 서비스인 게 대표님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가요? 요번에 저희 회사에 챗GPT 쪽에서 투자해보면 어떻겠냐 연락이 왔어요. 챗GPT 측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챗GPT를 투자를 하는 펀드를 운영하는 큰 기관에서요. 미니멈 티켓 사이즈가 200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260억 원. 그래서 저희 회사가 돈이 있으니까 투자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시된 여러 문서를 보면 본인들에게 투자하면은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경쟁사로 본 데가 퍼플렉시티예요. 퍼플렉시티가 서비스를 시작을 한 지가 이제 1년 반도 채 안 됐는데 회사 가치가 제로에서 4조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저희 회사가? 저 회사는 아니고요. 이거의 경쟁 서비스 회사가. 그래서 이 회사냐 그 회사냐 보다는 일단 큰 의미로 봤을 때 챗GPT와 같은 생성 AI가 아니라 거기에다 검색 기술이 붙은 AI 검색 시장이 엄청 빨리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024년 메가 트렌드는 인공지능이었고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가장 뜨거웠죠. 2025년에도 이런 흐름은 지속된다고 보시나요? 부침은 있을 텐데 네.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의 주가 같은 것들을 다양한 주가를 보면은 거품이 있었을 때 그 거품을 이겨내고 살아난 기업들이 대단히 큰 성공을 하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물론 최근 들어서 2년간에 가장 큰 성장을 했지만 나머지 굉장히 다른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걸 보면 아직은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봐지긴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좀 제가 참고 자료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40년 동안에 돈을 제일 많이 번 회사들이 어떤 계기로 성장을 했을까를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1981년도에 PC가 만들어진 해입니다. IBM이 퍼스널 컴퓨터를 내놨어요. 이 해에 만들어진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이 전전회사에 애플이 만들어졌습니다. 애플도 PC를 내놨죠. 애플 컴퓨터라고. 14년 후에 웹브라우저와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94년도에 창업한 회사가 아마존, 97년도 구글, 98년도에 네이버예요. 그리고 14년 후에 스마트폰이 나올 때 우버 창업을 했고 2010년도에 인스타그램하고 카카오톡이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14년이 현재예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1990년대 30년 전에 세계 최고의 부자들 1등이 월마트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월튼 패밀리가 월마트 운영을 했었죠. 듀퐁 패밀리, 화학기업이입니다. 나머지는 일본 기업이 많았는데 땅 부자들이었어요. 그때 일본이 거품 꼭대기에 있었으니까.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산다 그랬잖아요. 2020년 기준으로 보면 1등 제프 베조스, 2등 아르노 회장, 3등 빌 게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레리 앨리슨, 스티브 발머, 레리 페이지 다 누구냐?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몽땅 다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각각이 있었을 때 모두 거품이 있었어요. PC 거품이 있었고 인터넷 거품은 닷컴 버블이라고 부르고요. 스마트폰 때는 스마트폰과 함께 소셜 거품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친구들이 현재 이렇게 전 세계 가장 큰 부자가 회사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화살표 표시한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모두 다 어디에다 올인하고 있냐? AI에다 올인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그래프는 우리가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그래프거든요. 이제 가르트너 그래프에서 내놓는 건데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그 혁신적 기술은 반드시 하이브라고 얘기하는 거품이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거품 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이 무렵에서 벤처 캐피탈들이 돈을 투자를 해요. 그리고 거품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거품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 다들 회의론이 나오는데 이제 거품 꺼지네, 이거 망했다. 그리고 몇몇은 진짜로 망하죠. 근데 이게 진짜 세상을 혁신을 하는 거면 혁신해서 살아남은 애들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챗GPT는 어디에 왔냐? 이게 올해 여름이었는데요. 작년도에 거품 꼭대기에 있었고요. 그거를 우리는 제너레이티브 AI라고 그러는데 요만큼 거품 꺼져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내려갈까? 여기 내려가고 여기 내려갈 텐데 언제 그러면 여기까지 갈 거냐? 지금 이 가트너 그룹에서 본 거는 2년에서 5년 사이에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돈 버는 시장까지. 그러면 구글이나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얼마 걸렸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걸렸어요. 거품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5년에서 6년이 걸렸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를 포함한 모든 시장이 여기 있는 게 모두 다 AI거든요. 이점들이요. 이점들이 모두 다 AI인데 여기 중에서도 반도체 중에서도 학습용 반도체 관련된 건 지금 대항마가 없거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붐이 있어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품이 내려앉겠지만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익스펙테이션이 올라갈 때까지 충분한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 10배 될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꼬꾸라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엔비디아 중심으로 보면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 높이는 이게 더 낮잖아요. 이게 네. 주가를 의미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아니요, 익스펙테이션입니다. 정확하게 뭐죠? 시장의 기대. 시장의 기대. 시장의 기대가 거품 꼭대기였을 때는 그 기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실질 기대보다는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낮게 보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이게 떨어지기 시작한 게 이게 이제 올해 여름이니까 지금 이쯤 와 있을 거고 내년 봄쯤 되면 이쯤 와 있는 거죠. 그럼 내년 가을쯤 되면 여기 바닥을 칠 거고 후년도 후후년도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그러면 살아남는 기업이 결국은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아까 그 그래프로 돌아가면은 이 그림으로 돌아가면 이때 얼마나 많은 닷컴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모두 다 있었어요. 천리안, KT가 있었죠. 유니텔, 삼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채널I, LG가 있었죠. SK도 있었어요. 모두 했는데 모두 다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품이 만들어질 때 거품에 돈이 모이게 되고요. 그 돈을 통해서 혁신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가 생존해서 실제로 세상을 바꾸게 된다는 게 지난 40년 동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거고, 인공지능이 그럴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지만 만약에 다른 분들이 보기에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그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도 벌써 꽤 시간 많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냥 메타버스 관심 가졌을 때도 뭐 몇 년 전 얘기인데, 그때도 AI가 세상 바꿀 것이라고 떠들었지만, 뭐 물론 알파고가 이세돌 이겼을 때보다는 메타버스 때가 돈이 더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챗GPT 등장 이후에 투자되는 돈의 규모가 엄청난 것 같단 말이죠. 왜 이렇게 크게 달라진 거죠? 사람들이 기대가 그만큼 훨씬 더 커지고 현실화된 것들이 좀 더 많아져서 보여져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몇 % 정도 되죠? 지금 이제 한 2%? 네. 2% 밑으로 떨어질 네. 거라고 대부분 예측을 하죠. 맞아요. 1.8%? 뭐 이 정도인 거죠. 그럼 국가 전체 잠재 성장액이 그 정도라는 건요, 실제로 그게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거의요. 평균으로. 그러니까 1.5% 정도, 1.2% 정도도 성장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건 국가 전체가 그렇다는 건 평균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1년에 100%씩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00%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봤을 때 성장률이 예를 들면 중국처럼 8% 된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8%씩 수익이 생긴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생산성이 올라가거나 그렇죠. 이득이 생긴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을 보면요, 이 혁신 단계가 희한하게도 14년 간격이에요. 81년 PC 나오고 인터넷 14년,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14년, 카카오톡을 포함해서. 카카오톡이 2010년에 창업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이 14년이에요. 카카오톡 창업으로 보면 올해가 14년이고. 그 얘기는 뭔가 혁신이 일어나면 그 혁신이 포화가 돼요. 그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한계에 도달을 하는 거죠. 네. 잠재 성장률이나 성장률이 주식시장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투자할 투자처는 없는 거예요. 혁신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걸 우리가 보통 10배거라고 얘기잖아요. 어디에 투자를 하면은 10배의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모두 그거란 거였거든요. 10배씩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건 없다면, 인터넷이라면 적어도 과거의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과거의 인터넷, 과거의 PC처럼 10배가 될 수 있지 않냐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 기대가 지금 이만큼까지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10배를 기대하는 게. 그런데 실제로 그럼 10배가 될 거냐? 제가 사실은 차트도 준비를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10배는 안 돼도 최소한 5배 이상의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은 있는 거죠. 이 그림으로 보면 중간은 되는 거니까요. 저 그러면 2025년 생성 AI 전성 시대가 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엔비디아로부터 AI 반도체 사강 기업 중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 기업들이 이제 발생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던데, 어디가 거기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그건 참 말씀드리기가 만만치는 않은데, 아까 보여드렸던 일단 현재는 생성 AI 중에서 AI 검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챗GPT 같은 경우는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증가됐지만 비용은 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챗GPT가 2달 전에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원 이상을 모았어요. 네, 적지 않은 돈이죠. 그 돈에 해당이 되는 게 어디 투자할까라고 본다면 저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또 반도체 설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이오도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돈 현재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돈 버는 것보다 돈 쓰는 게 더 큰 상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직 어디가 돈 벌 거라고 명확치는 않은데, 그 중에서도 확실히 돈 버는 거 자리매김하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인 건 확실해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거대 기업이나 빅테크 기업으로 보면요. 제가 다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하는 큰 행사 참여로 미국을 가거든요. 네네. 시카고를 가게 되는데, 시카고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그나이트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를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저도 초청받아서 가는데 거기에 모든 주제가 다 AI 에이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하고 에이전트라는 거 없이는 아예 이제 사업을 안 한다 할 정도로요. 거의 40개 이상의 발표가 있는데 30개 이상이 AI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도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의 발전이 제일 큰 거고,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KT도 그래서 거의 협력 구조의 모든 승부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만한 소프트웨어면서 서비스할 만한 기업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영인 메타와 메타의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도 그 후보일 수 있어 보여요. 왜냐면 지금 메타가 거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1년에 1조에서 2조 원을 들여서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고 그걸 오픈 모델로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태계로 사람이 모으는 거죠. 마치 이거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옛날에 애플과 같은 형태, iOS와 같은 형태의 정책을 가져가고 있고요. 메타와 그다음 페이스북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오픈 모델하고 개방된 체계로 지금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죠. 그 두 진영이 소프트웨어 진영에서는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여기 생태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을 찾아본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S랑 메타. 네. 빅테크 중에서. 빅테크 중에서 본다면. 근데 메타 같은 경우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도 공개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또 현장에 업계에 계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큰 그림이 있는데요. 네. 메타가 지속적으로 현재 같은 영업이익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한다면 네. 결국은 AI에게도 물리 세상이 필요해요. 그 물리 세상 AI는 텍스트를 집어넣고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질문하면 대답하고 그림 그려주는 A일 뿐만 아니라 내 개인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개인 비서가 생기면 그 개인 비서가 내가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이런 스마트폰하고는 전혀 다른 디바이스가 필요해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런 형태가 짧으면 3년 길면은 10년 안에 새로운 디바이스 유형이 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자면 그게 유행했던 건 사실은 벌써 10년이 넘었죠.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게. 근데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 당시에 썼을 때는 AI 같은 지능적인 기능은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해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다시 시작되는데 1, 2년만은 아니겠지만 메타에서 마크 저커버그가 보는 큰 그림은 AI도 본인들이 만들어가고 있고 또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고객들의 정보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개인 데이터 위에 AI를 얹어서 개인 맞춤형, 개인 비서와 에이전트 서비스를 만들면 그 에이전트 서비스가 작동될 수 있는 것들은 웨어러블을 포함하는 완전히 새로운 디바이스일 수 있는 거죠. 허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명함 꼬지 같은 명함 뭐라 그러죠? 지갑같이 조그만 걸 갖고 다녀요. 여기다 위에다가 집어넣고 결국은 디바이스가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한 욕구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애플하고 삼성전자조차도요. 중국 시장에 맞물려서 거의 전 세계 시장으로 본다면은 스마트폰 시장에도 이미 포화가 된 거거든요. 매년 교체 물량 이상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니까요. 근데 그 AI가 지렛대가 돼서 디바이스 시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온 디바이스 AI예요. 그 온디바이스 AI는 디바이스 지금처럼 챗GPT처럼 클라우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디바이스 안에서 AI가 대화도 나누고 서비스를 해주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인 거죠. 그게 갤럭시 S24였던가요? 24였죠? 24, 25에 들어간 건 굉장히 초기적인 버전이고요. 온디바이스 AI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럼 온디바이스가 뭐가 될까? 라고 하면 TV일 수도 있고요. 전화기 외에 뭐 휴대폰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볼펜이나 젓가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온디바이스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은 어딜까? 모빌리티에서 만들어지겠죠. 자동차. 아까 이제 엔비디아 질문하는데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라고 하면은 서버 시장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IDC에 들어가는 학습용 뭐라고. 그래서 그 시장은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에요. 실제로 지금 한번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면 우리 길거리에 레벨 4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 없이 자동차 혼자서 운전하는 자동차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는 없는데요? 네, 그게 레벨 4죠. 미국에서는 지금 있다면서요?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제가 올 여름에 갔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중심 가면 3개 브랜드의 자율주행 택시가 다녀요. 그런데 이 스타트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앱으로 그냥 택시를 불러요. 우리 카카오 택시 부르듯이. 그러면 운전사가 없는 택시가 옵니다. 제가 타면은 데려다 줘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하고요. 올해 몇 개 주 이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우리가 레벨 4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테슬라가 레벨 3.5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레벨 3.5가. 레벨 3이 될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작가님께 질문하면 10년 후에는 이런 레벨 4가 이 길거리 자동차 중에 몇 대나 다닐까요? 100대 중에서. 10년 후요? 요즘에 10년 너무 빨라서 10년이면 100대 중에 그래도 한 20대. 30%는 되지 않을까요? 10년인데. 그러면은 20년 후는요? 20년 후에는 거의 90% 이상일 것 같긴 한데. 자율주행을 하려면 그 자동차 안에 AI 칩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늘 네트워크에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거기에 온 디바이스.
AI가 들어가는데 현재 반도체 기준으로 보자면 1, 2, 3등에 엔비디아 들어가 있고 TI라는 텍스트 인스트루먼트가 들어가 있고 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드래곤 칩이라고 하는 퀄컴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근데 지금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수요가 아직은 적잖아요. 전체 길거리에 다니는 곳에서 레벨 4가 또는 레벨 3나 4가 얼마나 되냐? 그럼 100대 중에 지금 한 대도 안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기준이라 그러면 10년 내에 20배 성장하는 시장이고요. 네. 20년 내에 100배 성장하는 시장이죠. 거기에 그럼 뭐가 들어갈까? 엔비디아 경쟁자가 나올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됐던 TI가 됐던 텍스 인스트루먼트가 됐던 퀄컴이 같은 형태 AI 칩들의 수요는 여전히 많은 거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AI 칩은 요 세 개 회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건가요? 마켓 쉐어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챗GPT만 생각을 하는데 네. 시장을 조금만 좀 넓혀서 생각을 해보시면 온디바이스 AI라고 부르는 게 온디바이스 AI면 집에 있는 냉장고에 들어가는 거야, TV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일 텐데 조금만 확대하면 도시에 들어가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넓어지게 돼요. 도시 곳곳에 있는 예를 들면 뭐 CCTV 같은 형태의 요구사항들이 늘어나는 거죠. 일종의 그런 시장 전체가 변화가 되는 게 이미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도체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왜 여전히 우리한테 AI 반도체가 중요하고 HBM이 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장표예요. 이거하고 이 다음 장표가. 보통 우리는 반도체 발전을 한다 그러면 옛날에 저희가 그런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뭐 무어의 법칙이라 그래서 매 2년마다 반도체 성능과 집적도가 2배씩 올라간다. 네네. 이게 지금 맨 밑에 있는 게 무어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기존의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였어요. 근데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라고 나오면서 이 트랜스포머의 발전 속도가 기존 AI 발전 속도보다 2배 빨라졌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기울기가 2배가 높아졌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세로축이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10배씩 증가되는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2배 기울기가 증가된 게 아니라 10의 자승인 100배가 증가된 거예요. 1년에 100배씩 증가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100배 증가되는 걸 쫓아가려면은 여전히 AI 반도체가 느려요. 지금 여기 갈까 말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예요. 이 위에 있는 건 지금 GPU라고 하는 거의 속도거든요.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 속도를 메모리가 못 찾아가요. 심지어는 HBM2, HBM3, HBM4 이런 식으로 다 쌓아가고 있는데 이 속도가 이 GPU 속도를 한참 못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젠슨 왕이 이런 표현을 했죠. 아, 진짜 HBM 느려서 못 써먹겠다. HBM 비싸기만 하고 복잡하기만 하고 느려서 못 써먹겠다. 그런데 대안이 없다. 현재는 이게 제일 빠르다. 이게 제일 빠르다. 근데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요? 10,000배가 차이 나요, 지금. HBM하고 GPU하고. 그러니까 메모리가 10,000배 빨라지면은 지금 전체 AI 반도체 그 두 개가 묶여 있어야 되니까 전체가 수백 배에서 1000배 이상이 빨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한 길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경영학에서 보면은 밸류 체인이라는 얘기를 하죠. 네. 여러 가치사슬 중에서 누가 길목을 지키고 있고 누가 전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냐. 메모리 반도체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가 100배 빨라지게 된다 그러면 전체 퍼포먼스가 100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쟤는 이미 1000배, 10,000배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가 여전히 키를 쥐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또는 조금 더 개선돼서 노력을 해서 삼성전자가 뭔가 정말 혁신을 해낸다면 삼성전자만 잘할 거냐. 네. 그러기에는 위협이 너무 큰 거죠. 미국 반도체 회사하고 TSMC하고 특히 중국 애들이 너무 잘해요. 미국, 대만, 중국. 네. 중국 애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래서 그 길을 잘라버리려고 미국에서 수출 금지도 하고 모두 했고 특히 장비 수출을 금지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제가 어느 분한테 이런 표현 들었는데 진짜 맞는 표현이신데 사시미 칼 얇게 한 거 갖고 그거 갖고 이제 요리를 하는 거예요. 회 뜨고. 근데 중국에는 중국 그 도끼같이 큰 칼 있죠. 네네. 이걸로 텅텅텅 하는데 그걸로 거의 한국 수준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구가 후져도 별별 것들을 다 해내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막고 있어도 추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큰 그림을 좀 본다면 여전히 한국이 그 밸류체인에서 있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현재는 성능이 나쁘기 때문에 전체적인 AI 반도체에서 성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가속이 될 수 있다면 그 시장이 개선될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쓰지 않거나 GPU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성능을 낼 수 없을까? 그래서 LPU라는 것도 나와요. 언어 처리만 전문으로 하는. 네. 또 NPU라는 애도 나와요. NPU는 뉴럴 프로세스 유닛이에요. 그것도 나오고 또 최근에 정말 그 반도체 신이라는 분은 다 필요 없어. 내가 다시 설계를 할 거야 라고 해서 보통의 메모리에서도 GPU보다 10배 빠른 거를 10배 경쟁력 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또 호언장담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여전히 이 시장이 크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게 근데 메모리 반도체가 느려서 생긴 문제네요.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보다 100배 빠르다 그러면은 AI 반도체 전체가 100배는 아니겠지만 수십 배 이상 빨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반도체가 또는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빨라지기 힘든 문제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는 우리가 쓰는 반도체 기술을 FET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FET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FET라는 반도체 기술이 실제로 2030년에서 2035년 사이가 되면 더 이상 빨라지거나 더 이상 작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리학적 이론에 의해서. 더 작아지게 되면은 전자 한두 개를 가다 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불확정성 원리니 뭐니 또는 터널링이라고 하는 물리학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잡아두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발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AI 반도체가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계속 발전될 수 있냐? 2035년 정도까지는 지속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 밑에 파란색은 이렇게 뭔가요? 이거는 기존까지 있는 반도체 발전한 거를 2022년까지 실제로 찍어본 거예요. 아, 찍어본 거. 네, 현존하는 반도체를. 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이 그래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10배씩이거든요. 이 속도가 10배씩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테라플롭스 뭐 이런 건데요. 10배씩 빨라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AI 반도체나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될까? 적어도 앞으로 10년간 동안은 여전히 발전할 거라는 거예요. 수요도 많이 있고 아까 온디바이스 AI를 포함해서 발전 가능성은 있는 거고 메모리 반도체가 정말 많이 팔릴 거냐? 그 질문을 하긴 힘든데 문제는 AI 시장 발전과 온디바이스 발전을 위해서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하다. 그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제일 유리하긴 하죠. 제일 발전했으니까. 근데 이들만이 독점을 하는 시장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해 주셔서 궁금한 거 네. 두 가지가 지금 삼성전자 워낙 뭐 큰 회사들이니까요.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가 막 6만 원 미만이잖아요. 6만 원까지 붕괴되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뭐 8만 원이었나 8만 8천 원이었나 어쨌든 그렇죠.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까지 급락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현업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플러스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는 같이 동조화 현상점 같이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140에서 100달러까지 꺾였다가 다시 140까지 딱 왔는데 하이닉스는 그만큼 못 갔단 말이죠. 하이닉스는 왜 갑자기 그 동조화에서 떨어지게 됐는지.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그건 아마 애널리스트 분들이 볼 텐데 그냥 제가 여기 청취자를 위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많이 읽었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가장 큰 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리더십의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둘 기업 다 해당되는 건가 아니면 세 삼성전자? 기업.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TSMC까지 봤을 때. 최근에 어떤 애널리스트가 그 네. 글을 쓰고 또 최근에 구글 회장하고 메타 회장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엔비디아하고 TSMC 회장들이 혹시 누군지 아시죠? 엔비디아는 알죠, 젠슨왕. 네, 젠슨왕이 뭐 하는 사람이죠? 반도체 만드는 사람 아닌가요? 공돌이에요. 이공계 출신이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얘기 네. 못하는데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체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네. 기술자인 거죠. 예, TSMC 혹시 아세요? TSMC 회장 1대, 2대, 3대 회장 다 기술자예요. 다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러면 메타는 어떨까요? 구글은 어떨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유, 어떨까요? 다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네. 그러게요. 삼성은 회장과 부회장이요? 관련이 없는 걸로 아는데. 네. 경영 아닌가요? 경영이고 CFO 출신이시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관리의 삼성이니까 관리자예요. 관리자가 보는 것은 혁신보다는 도전보다는 아마 원가, 절감, 조직 효율성 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애널리스트 분의 의견은 가장 큰 획을 나눠놨던 게 뭐냐라고 본다면은 엔비디아와 삼성과 뭐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TSMC가 도대체 새 시대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냐, 그 의사결정이 재무적인 의사결정 외에 기술적 의사결정과 스타트업 정신과 같은 혁신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보는 큰 차이일 것 같아요. 네 회사가 됐던 5개 회사가 됐던 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애널리스트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엔비디아는 많이 회복이 됐는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은 왜 그럴까라고 본다면 물론 절대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전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렇다고 보진 않아요. 시장 문제가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상장을 할 때 솔트룩사 상장할 때 제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미국입니다. 그 친구가 창업한 회사인데 저희 회사랑 비슷한 일을 해요. 매출은 저희 회사보다 작아요. 저희 회사 상장하고 나서 1년 후에 그 회사 상장하는데 저희 회사 밸류의 정확히 10배입니다. 투자를 받을 때도 똑같고요. 2조, 미국에서 그분 회사는 솔트룩스 2천억이니까 그 부분은 2조. 매출 비슷하고 뭘 해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게 한국 회사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시장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국 시장이 뭐가 문제냐? 해외 투자가 되기가 좋지 못한 여러 이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서 하고 엑싯을 해가는 것. 환 문제도 있지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여러 뭐 투자에 관련된 제약 조건도 많고 장도 또 미국이나 유럽하고 다르고 시간대도 다르고. 하여튼 이런 요소들 전체적인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코스피에 있지 않았었고 나스닥에 있거나 아니면 뉴욕 상장이 되어 있었다. 그럼 저는 스토리는 완전히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타깝네요. 그래도 바꿀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거는. 이겨내야죠.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죠, 모두 다.